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주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간략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한 40여 분 했네요. 예. 자, 두 번째 순서 진행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요, 유동규의 역대급 폭주, 그리고 역대급 실언입니다. 제가 뭐 앞서서도 잠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유동규는요, 진술이 계속 엇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유동규가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부분이 뭐 나오다 보면, 진술이 엇갈리니까 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추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진실이니까 추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추궁을 하면은 유동규는 어떤다? 버럭! 화를 냅니다. 유동규가 버럭 화를 냈다라는 거는 뭐 사실 좀 여러 차례 있었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는 얘기도 있고, 정진상 그 실장한테 화를 냈다, 삿대질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뭐 지난달에 뭐 버럭했니, 뭐 울먹했니 이런 얘기도 있었죠. 정진상 씨 이렇게 돼, 이렇게 해도 돼요 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이 아프다면서 울먹하기도 합니다. 자,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 격분해서 화를 내기도 하죠. 뭐 디테일한 상황이야 그때 다 뭐 달랐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변호인이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할 때, 특히 유동규 증인의 그 증언이 그때 달라요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느냐라고 캐묻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참 보면서 야 정말 재밌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유동규가 버럭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게 검찰 진술 조서, 검찰 진술 조서가 그때 좀 내용이 다르다, 이게 어느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의외로 잘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처음부터 모두 털어놓은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를 천천히 겪으면서 하나씩 둘씩 더 많이 털어놓게 됐다. 그래서 마지막엔 다 털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그럴싸하게 들리죠. 거기에 뭐 그렇겠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버럭 화를 내는 포인트는 뭐냐면, 법정에서 말이 틀릴 때가 제법 있거든요. 같은 말인데 오늘 한 말하고 지난번에 한 말 틀리고, 이 재판에서 한 얘기 틀리고 저 재판에서 한 얘기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캐묻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같은 날에도 오전에 한 진술과 오후에 한 진술이 다르고요. 아까 30분에 전에 한 진술하고 30분 뒤에 한 진술이 또 틀려요. 뭐 예컨대 이런 겁니다. 뭐 너 저기 최윤길 최윤길 의원이 이렇게 새누리당에 있다가 탈당해가지고 성남시 의회 의원이었는데, 새누리당에 있다가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성남시 의회 의장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최윤길 의원 만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최윤길 의원하고 뭐 약속하고 서로 합의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대화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 이재명한테 보고했냐? 혹은 너 저기 대장동 주민들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지 무슨 회의를 했는지 뭐 이렇게 했는데, 주민 설명회를 했는지 이런 거 했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너 이재명이 그동안 말해왔던 그런 지침하고 틀리잖아. 이재명은 공영개발 얘기했는데 너는 뭐 민영개발이라는 둥. 이재명은 수용 방식이라고 했는데 니는 환지 방식이라고 말이야. 뭐 이렇게 내용이 틀려. 왜 틀렸어? 보고는 하고 한 거야? 라고 하니까
당연히 보고했죠. 내가 최용길 만나는데 최용길이 상당히 이재명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런데 내가 보고도 안 하고 만나면 내가 얼마나 욕먹겠냐. 오해받기 딱 좋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질책을 안 받은 걸 보니까 그 당시 내가 질책받은 기억이 없는 걸 보니까 내가 분명히 사후에라도 보고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있다가 같은 날인데 조금 있다가는 뭐라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보고를 하면은 만나지 말라 그럴 거고 욕먹기 딱 좋은데 어떻게 미리 보고하겠냐. 사후에 보고를 하지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 보고를 했다 그랬다가 어떻게 보고를 안 했다 그랬다가 사후에 했다 그랬다가 말이 계속 틀려요. 그 나중에 그래가지고 사후에 보고 어떻게 했냐. 뭐 어디서 했냐. 그러니까 대면 보고를 했대. 대면 보고를 어디서 했냐. 시장실에서 했대. 그때가 언제냐. 기억나지 않는데. 심지어 이재명이 뭐라 카드냐. 기억나지 않는데. 돌죠. 참 황당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변호인이 좀 더 세게 질문하면 이제 버럭하는 거죠. 특히 같은 날 법정에서 한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갑자기 승질을 버럭 냅니다. 오늘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오늘은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열린 날입니다. 정진상 실장의 혐의는요. 뇌물과 정치자금, 그다음에 428억 약정 뭐 이런 정도예요. 뇌물 받았다는 거는 2013년에서 2014년 뭐 설날 떡값, 뭐 추석 떡값 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았다는 그런 거 하고요. 2019년에 뭐 1억을 받았다는 5천만 원을 받았다는 하여튼 뭐 그런 반을 받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뭐 집에 와가지고 돈을 뿌리고 갔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대선 자금 20억 요구설 이게 뭐 정치자금 위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8억 약정 뭐 이런 정도가 정진상 실장의 혐의입니다. 근데 이 재판을 최근 들어서 쭉 진행을 하다 보면요. 유동규 얘가 좀 이상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이 정진상 실장의 재판에서 가장 유일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유동규의 진술뿐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이 거의 유일할 뿐만 아니라 거의 마지막, 거의 다야 다.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술 뭐 계속 뭐 따져 들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상한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하다 보면은 네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단순히 내가 돈을 줬습니다가 아니라 그때가 어떤 때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돈을 줬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진술 조서를 그렇게 만들게 돼 있어. 어떻게 줬다 이것만 하진 않아요, 사실은. 자, 왜냐? 줬다 이거 하면 다른 증거가 없잖아.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아? 줄 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일에서 벌어졌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 상황을 같이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동규가 되게 이상해. 얘 뭐야? 얘 왜 이랬지?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재명 대표는요, 계속해서 대장동 개발은요, 공영 개발로 한다. 결합 개발을 한다. 그 다음에 수용 방식 개발한다 했어요. 이게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공영 개발한다 그랬는데 공영 개발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민영 공동 합작 개발로 합작으로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결합 개발 이거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결합 개발이 된 데다가 안 된 데다가 하다 결국 결합 개발 형태로 가죠. 이 결합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장동 개발 사업자가 제1공단, 성남 제1공단 공원화 사업까지 같이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장동 개발업자는 뭡니까? 자기가 대장동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의 일부를 여기다가 쏟아붓는 거지. 만약에 내가 수익을 못 얻어도
결합 개발이니까 일단 하고 끝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결합 개발 시기인 거예요. 그럼 분리 개발은 뭐다? 대장동 사업은 대장동 사업대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뭐 둘 다 뭐 합리성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쪽이 훨씬 더 선호할 수 있는 더 안전해 보이는 더 괜찮아 보이는 방식이라고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결합 개발이거든요. 대장동 사업을 하는 네가 그냥 같이 해. 예. 이건 내가 니한테 대장동 사업을 주는 대가가 이거야. 공원화 사업 이걸 해. 예. 그러면 대장동 사업자는 내가 대장동에서 얻어들일 수 있는 개발 수익하고 공원화 사업하고 합쳐봐가지고 아 남겠다 하면은 하고 안 그러면 안 할랍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한 1,000억 정도가 남는 것 같습니다가 당초 계획이었던 거예요. 당초.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하나 더 붙이죠. 임대주택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현금, 뭐, 1,800억이라든지 이렇게 또 추가로 이렇게 막 붙여요. 처음엔 성남 제1공단 공원화 사업만 붙이다가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야, 임대주택도 내놓으라 그래. 또 더해가지고, 야, 현금도 한 1,800억 내놓으라 그래. 요 과정이 만들어져요.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의 원칙은 공영개발, 결합개발, 수용 방식의 개발이에요. 근데 이 정책에, 이 입장에 계속해서 유동규는 어깃장을 놓습니다. 공식적으로 대놓고 어깃장을 놓기도 했던 것 같고, 적어도 뒤에서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공영개발, 이거 힘들어요. 우리 지금 성남 도시공사도 없는데, 공사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공영개발 합니까? 그게 있어야 공영개발을 하죠. 안 돼요. 공영개발 안 된다고 주장을 해. 결합개발 한 사례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안 돼요. 수용방식 하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환지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지 대장동 수익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공원화 사업도 하죠. 막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 놓고서는 나무관한테 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형이 말이야 이 민영 개발로 하게끔 만들어 놓게 걱정하지 마. 결합 개발 야 그거 되겠냐? 그 사례가 없어 임마. 수용 방식 야 환지가 훨씬 낫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야 직원들 불러다가 야 저기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환지 방식이 낫냐 수용 방식이 맞냐 물어봐. 주민들은 말이야 아마 환지 방식이 좋다고 그럴걸. 그러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조사해봐. 말이 조사하지 뭐냐? 예, 지가 여론 조작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하튼 그런 짓을 하고 다녔어 실제로. 왜 그랬지 이 새끼가? 아니 시장이 결정권자고 시장이 하자는 지가 이재명의 측근이라며. 근데 측근인데 이렇게 맨날 어깃장을 놔? 말이 돼요 이거? 예, 이런 짓을 유동규가 해왔어. 도대체 얘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자, 누가 보더라도 유동규는요,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일한 게 아니라 대장동 일당, 남욱, 김만배 등을 위해서 일을 해준 거예요. 그들과 깐부 먹고 그네들의 밀정 노릇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뒤에서 딴짓한 겁니다. 이재명을 속인 거죠. 이재명 대표도 그걸 나중에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냅니다. 야 이제 봤더니 결합개발 막고 있었던 게 유동규 너였네? 네가 결합개발 막았네? 라고 얘기를 해요. 대놓고 질책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장동 개발 방식, 이 개발 방식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가 돼요. 당연히 배제가 되겠지.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배제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를 야, 쟤 안 되겠다. 이제 쟤하고는 이제 인연 끊자.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걸로 알아요. 그렇잖아. 단순히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결정이 났는데도 계속해서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애를 데리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는데 그걸 데리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제 다음번에는 이번 내 1기 때만 데리고 가고 2기 때는 그냥 제 같이 가지 말자. 뭐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에 또 재밌는 일이 하나 돌발 사태가 하나 벌어집니다. 그 성남 제1공단 그 SPP 하여튼 거기 또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당시 또 그쪽 지주들의 모임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서는 또 어찌 된다?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결합 방식을 반대를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1심에서 얘네들이 이겨버렸네? 그래가지고, 예. 이 대장동 개발, 그 다음에 공원화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번 크게 벽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뭐라 그러겠어? 기가 살았겠지. 거 봐요, 시장님.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새끼 날릴라 그랬는데, 안 돼.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나?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목숨을 부지했던 겁니다. 참. 야,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 역시도 야, 유동규 네가 나쁜 놈이었어? 네가 그럴 수 있었어? 네가 밀정이었니? 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 거죠. 더군다나 이때가 언제 때였느냐면요. 2012년 6월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식 발표를 합니다. 대장동 개발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딱 그걸로 끝난 거야.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끝났어. 끝! 자, 마무리. 이때부터 이대로 그냥 몰고 가! 이거예요. 그게 언제냐? 2012년 6월입니다. 공영 결합개발 방식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후에도 유동규는 계속 알게 모르게 어깃장을 놓습니다. 도대체 얘 왜 이랬을까? 심지어 주민들을 선동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뭐라고 되냐면요. 지금 확인해 보면 진술 조서 내용을 보면 그래요. 결합 개발을 반대하는 대장동 원주민들의 여론을 좀 수집해 보라는 식으로 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지시까지 내립니다. 이게 말이 여론을 수집해 보라는 얘기지 이런 여론을 좀 조성해 보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이게 자칫 척하면 척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해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걸 봤을 때 유동규 얘는 사실상 이재명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겉으로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 방향은 사실은 대장동 일당 민영 사업자,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김만배, 남욱이 성남시에 심어놓은 최대 밀정이 유동규였던 셈인 거지. 그리고 그 대가로 아마 유동규가 상당히 많은 돈을 중간에 챙겨간 거겠죠. 유동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자기를 밀정으로 처박아 놨으니까 어떻게 했겠어. 야, 씨, 너 돈 한 푼 안 주고 나한테 일 시키냐? 이라고 했을 거 아니야. 자,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유동규가 2012년 5월 시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뭐 이런데. 그래서 대장동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공영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바로 이 다음 달에 이 한 달 뒤에 이재명은 공영 방식으로 한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당시 한겨레 신문에 시장하고 시장 측근하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제로 나와요. 이 당시 그 기사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유동규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공식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성남시는 발끈해가지고 어떻게 시장이 외국 출장 나간 사이에 네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라고 노발대발했다. 라는 내용의 신문 보도가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뭐 거의 뭐 확실하죠. 이거는 뭐 빼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나온 얘기가 뭐였느냐. 그 정진상 실장 측의 변호인이 유동규한테 캐묻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너 아무래도 이재명의 대리인이 아니라 남욱의 밀정이었던 것 같다. 너 솔직히 남욱 편이었지? 나 남욱 편 맞지?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응? 무슨 소리냐? 응?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는 2012년인데 그때는 내가 돈을 받지도 않았을 때다! 라고 얘기해. 그래요? 그럼 돈 언제 받았는데? 에? 내가 돈을 받은 거는 2014년 1월, 2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갑자기 2014년 봄 막 그래요. 얘 뭐래? 너 2013년에도 돈 받은 게 있다며. 그러니까 2013년에 남욱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누구를 주고 했고 그 뭐 정진상을 줬고 뭐 누군 뭐 김용도 줬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3억을 요구해가지고 얼마 받고 뭐 이런 얘기 다 있었어요. 응? 근데 갑자기 2014년 봄이라 그래? 봄이라 그랬다. 1, 2월이라 그랬다가 뭐야 이거? 특히 뭐 2013년, 14년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봐, 2014년 1월이었다는 거하고 2014년 봄이었다는 거 좀 헷갈리기 어렵죠. 왜? 1월은 겨울이잖아요. 근데 봄은 적어도 4월쯤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게 헷갈릴 수 없느냐면 겨울하고 봄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가을하고 봄하고는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런데 봄이랬다가 1월이랬다가 14년에 처음 받았다고 그랬는데 2013년에도 받은 거 있지 않나?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야, 너 또 진술이 바뀌어. 이건 오늘 한 진술인데 너 바뀌니? 아까 한 진술하고 왜 틀려? 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당연히 이상하지. 이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동규가 폭주를 합니다. 막 해버리죠, 이제. 그러면서 당신 같으면 아마 표현이 막 당신 같으면 이랬나 봐. 당신 같으면 그 기억이 나겠냐고. 그래서 뭐 지난주에 너 뭐 먹었어? 뭐 어디 갔었어? 기억 다 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김용도 지난주에 제대로 잘 말 못하더라.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렇게 폭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치 변호사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자꾸 바뀌면은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말이 바뀐 지가 잘못인 거지.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인가?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는 있죠. 그 짜증난 상황을 표출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뭐 정치 변호사니 뭐 니는 기억 다 하느냐는 둥 김용도 틀리더라는 둥 그래서 이렇게 당신 이래가면서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 글쎄 뭐 당신이란 말은 내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표현상 그런 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자 이렇게 큰 소리가 났습니다. 거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제 고래고래. 자,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판사가 진정을 시킵니다. 이게 변호인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 유동규 네 입장에서 승질나는 거 이해하는데 변호인은 그렇게 하는 게 일이야. 라고 이렇게 다독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렇게 이 유동규가 증인을 나올 때마다 참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 그랬고 오후에도 또 뭐 폭주하기도 해요. 문제는 이 폭주 이후에 유동규의 진술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멘탈이 그때 간 것 같아. 자기 딴에도 버럭 해놓고서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무슨 진술까지 나왔느냐면은
이게 이제 역대급 폭주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제가 재판을 많이 봤습니다만 이렇게 폭주하는 경우는 사실은 못 봤어요. 언성이 높아지고 짜증이라든지 불쾌한 걸 확 표시하는 거는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재판 들어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제가 상대편 한동훈 변호사들한테 내가 짜증을 낸 적이 있거든요. 아니 증거물이라면서 나무 위키를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어찌나 짜증이 나는지 이게 증거입니까? 내가 그랬었어요. 판사가 되게 놀래가 쳐다보더만. 여하튼 자 그런 상황이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정도로 되게 이제 사실 그 법정 완전히 잘못한 법정 소란죄 비슷했었어. 자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동규가 역대급 실언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당초 유동규의 진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느냐. 2012년 1월 무렵에 남욱한테 2천만 원을 받아서 그중에 1,000만 원은 정진상, 1,000만 원은 김용한테 줬다. 이것은 떡값 명목이었다. 그러니까 2월 4일쯤일 수도 있고, 맞다. 1월에서 2월 초 이쯤인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2천만 원을 받아서 떡값 명목으로 정진상, 김용한테 각각 1,000만 원을 줬다. 근데 남욱은 내가 요구를 특별하게 안 했는데 가지고 와서 돈을 주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의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그 김용 부원장도 그렇고 정진상 실장도 그렇고 이 유동규한테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뇌물 받은 게 뭐냐면 명작 떡값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2012년 13년 또 2014년 이런 무렵에 이제 1,000만 원, 2천만 원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정진상 실장은 이것 때문에 추가 기소가 됐어요.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추가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부터 이 추가 기소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추궁이 좀 진행됐던 것 같아요. 자, 당초 진술은 요러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 조금 잘못됐네요. 2012년이 아니라 2013년인데, 예, 좀 잘못됐네요. 이게 2012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고쳐야 되겠네요. 2013년입니다. 2013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저도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진술 조서를 제가 가지고 봐가면서 그때 맞춰 봐가면서 하면은 틀릴 이유가 없는데, 이게 계속 받아쓰고 하다 보면은 저도 헷갈려요. 연도가. 자, 여하튼 이게 2013년 1월 무렵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상정을 발견합니다. 너 2013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남욱하고 연락은 됐어?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남욱이가 내 전화 안 받는다라고 유동규가 짜증을 내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김만배도 남욱하고 유동규가 지금 사이가 틀어졌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2013년 1월, 2월 이 무렵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말하는데 요즘 남욱이가 내 전화 안 받는다라고 할 때가 2월이거든요. 3월인가 그래요. 그래서 안 받은 지 좀 됐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유동규하고 너 연락이 됐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욱하고 연락이 됐었어? 라고 물어요. 근데 그 당시에 또 남욱은 또 어딜 가 있었냐면 국내에 있다가 필리핀 가 있다가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그 대장동 이렇게 그 개발 추진 이런 위원회, 추진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에서 이강길 이런 사람들 내쫓고 그 다음번에는 남욱도 내쫓아 그런 식으로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남욱은 좀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하지 말랬는데 왜 말했냐는 둥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자기들끼리 사이가 많이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고 그러고 심지어 그래서 야 김만배가 야 남욱이하고 유동규하고 사이가 틀어졌어. 이때가 2월이거든.
이래서 전화를 안 받는 게 2013년 1월경부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무기가. 그런데 나무기가 지발로 와가지고 돈을 줬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물어봅니다.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 자, 거기에다가 변호인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너 나무기한테서 2천만 원 받았다고 그랬는데 나무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녹취록에도 그런 거 등장을 안 해. 진짜야? 너 진짜로 받은 거 맞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 아마 유동규가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넘어가는 듯 했다가 갑자기 어쨌거나 내가 2천만 원 받아서 정진상한테 1,000만 원 주고 나머지 1,000원 김용한테 줬던가 내가 썼던가 했다고. 잠깐만. 정진상 1,000 주고 김용한테 또 1,000 주고 했다고. 그래서 김용한테 1,000만 원 줬다고 해서 검찰이 추가 기소까지 했는데 뭐야, 줬던가 내가 썼던가? 자, 포인트는 이 부분이죠. 내가 썼던가.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거듭해서 변호인이 추궁을 하니까 어쨌거나 내가 돈을 줬다고 정진상 1,000만 원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내가 김용한테 줬는가 내가 썼던가 하여튼 그렇게 했다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김용한테 줬던가 내가 썼던가 이러면 안 돼. 왜? 김용한테 줬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그 근거가 어디? 유동규 진술이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썼는지 김용한테 줬는지 하여튼 뭐 그랬어. 이러면 기소를 하면 안 돼. 이거 애시당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은요, 이게 정치자금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정치자금인 경우에는 이게 2013년에 같은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건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뇌물이라고 바꿔가지고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추가 기소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심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근데 오늘 딱 와가지고, 그거 내가 썼는지 줬든지 아마 그런 거 같은데, 뭐냐고, 이거. 이렇게 되면 사실 기소하는 것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기소하면 안 돼. 이 상황에서. 증거라고는 얘가 말한 것밖에 없는데, 지도 이렇게 말이 바뀌면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뭐 유동규가, 쟤 기본적으로 말이 틀리네? 말이 왔다 갔다 하네? 야, 이렇게 되면 신빙성 자체가 없어지네? 였는데, 거기 한 발 더 나가지고 아예 지가 자기 말로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역대급 실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신뢰성을 흔드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신뢰성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공소 기각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이 상황이면은 그 자리에서 공소 기각이야. 딱 이렇게. 게임 끝, 시작! 이러면서, 야, 갖고 가! 이래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되게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공판은 어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진상 재판이었어요. 정진상 재판인데 말하다 보니까 김용이 자꾸 등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김용이 기소당한 공소사실 하나가 완전히 뽀개져 버린 거죠. 김용을 기소한 게 유동규의 진술이었는데 유동규가 법정에서 그 진술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랬으니 이게 아마 검찰도 지금 딥다 황당할 겁니다. 오늘 검찰이요, 자기들끼리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중간중간에 좀 쉬다 하자면서 막 그렇게 해요.
아니, 판사가 좀 쉬다 하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좀 쉬다 하자고. 재판 보면 되게 황당해요. 유동규가 여러 번 그럽니다. 뭐 지가 진술하기 싫으면 그러는지 아니 지가 좀 힘들어서 그런 건지 갑자기 10분쯤 쉬다 하자 그러고 그래요. 오늘도 지금 그랬었습니다. 쉬다 하자 그래요. 심지어 오늘 재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그 추궁이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유동규가 제가 지금 멍합니다. 멍해졌습니다. 이러면서 더 진술 못하겠습니다. 이래버리는. 그래서 재판 끝났어요. 오늘. 그 재판이 4시 조금 넘어서 끝났거든요. 당초 오늘 오전에만 재판을 한다 그랬는데 유동규 진술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오후까지 넘어온 거예요. 근데 오후까지 넘어온 정도에서 갑자기 이제 오후까지 넘어왔는데 오늘 해야 되는 증인신문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좀 멍해졌습니다 라면서 갑자기 재판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아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자면은 검찰하고 교감이 있나?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그 잠시 휴정을 할 때 10분간 휴식 이걸 휴정을 할 때 검사들끼리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막 모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유동규가 진술하다가 그만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꽤 몇 번 하지도 않았어. 한 30분 하다 말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좀 의심스럽지 도대체. 그러니까 유동규가 사고를 크게 쳐놔놓으니까 판사들도 고심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 재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상황이 지금 되게 재밌어져 가고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유동규가 지금 현재 증인으로 불려다녀야 되는 재판이 제가 알기로는 4개인가 그렇거든요. 일단 김용 정진상 재판도 있고요. 그 대장동 본류 재판이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것도 있구나. 성남 FC 이 부분도 있구나. 성남 FC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말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 배임 뭐 이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불려다녀야 돼요, 사실은. 재판을 계속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 딴에서 좀 헷갈린 것 같긴 해. 근데 진실을 말하고 있으면 진실을 하나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헷갈릴 건 사실은 없어요. 헷갈렸다면 다 일제히 헷갈리겠지. 네. 요때 헷갈렸다 저때 헷갈렸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헷갈리는 것도 한 가지 대목에서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특정한 시점하고 시점이 헷갈리거나 뭐 이런 상황이지 이거 헷갈렸다가 저거 헷갈렸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동규는 지금 계속 뭐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 많이 헷갈리니까 좋게 말하면 헷갈리는 거고 달리 말하자면은 쟤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 가지고 오늘 재판에서 변호인이 따져 묻습니다. 뭐 김칠준 변호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따져 물어요. 증인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디테일한 얘기를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뒤집는다. 같은 법정에서도 뒤집기도 하고 진술 조서와 상충되기도 하고 진술 조서끼리 상충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상충되는 내용들이 꽤 디테일하다. 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든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다든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가적인 설명까지 같이 있는데 그게 다 뒤집힌다. 도대체 증인의 진술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네 말, 너 일부러 네 말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뭔가 갖다 꾸미는 거 아니냐 자꾸. 말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계속 디테일해지고 있다. 너 혹시 자꾸 네 말이 신빙성 있다. 네 말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거고 꾸미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지적을 딱 합니다. 그럼 뭐 유동규가 갑자기 그때는 이제 2가지 반응이에요. 버럭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오늘 같은 경우에 버럭한 대목도 있고요.
보도는 많이 안 됐는데 말을 못하는 거 또는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 딴에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막 설명을 하는데 그 경우에도 보면은 그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유동규의 모습이에요. 참. 지금 사실은 보면 다른 재판에서 이런 상황이 됐으면 판사가 벌써 지금 판 접어야 돼. 접었을 거예요. 다른 재판이었으면.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면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지도 못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검사의 이런 행보를 계속 보면 우리 그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도 그렇고요. 그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사건 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도 보면은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다 뒤집습니다. 또는 법정에서 한 진술을 나오자마자 막 뒤집기도 하고 막 그래요. 당국대 장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진술 조서에 그렇게 쓰잖아요. 검찰이 협조했으니 가족 건드리지 마라 라고 진술 조서에 써요. 자필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 말이 뭡니까? 이 진술을 신뢰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잖아요. 장모 교수의 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정에서는 아주 그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해놓고는 나와서 2, 3일도 지나지 않아서 SNS에 내가 법정에서 말 잘못했다고 또 올려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상황이 되면은 그 미국식 재판 아니 다른 적어도 그 서구권의 정상적인 재판에서는 그냥 검찰의 그 공소 자체가 기각됩니다. 우리나라도 기각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기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들 멋대로 온 거지.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그런 나라들도 뭐 검사가 진술을 좀 바꾸고 싶은 진술을 이렇게 살짝 그 손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들도 사람이고 지들도 뭔가 성과를 내고 싶었을 텐데 근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해봤자 법정에서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참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갔다 왔으면 꿈도 못 꿀. 벌써 이게 판사가 화를 그러니까 이제 공소 기각이 아니라 그냥 공소를 각하지 각하. 야 이런 걸 갖고 왔어 이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경우는 잘못 걸리면 검사가 오히려 징계를 받던가 아니면은 그 옷을 벗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자면 그렇게 하라고 진술을 이렇게 강요를 해서라도 진술을 받아내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검찰이 돌아가니까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수사를 했던 김태훈 검사팀은 좌천되고 새로 그 어미준이니 강백신이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겠어요? 둘 다 그 증인을 짜내거나 진술을 짜내는데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게 짜내서 진실이 나오면 다행인데 짜내서 거짓이나 과장된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 문제인 거 아닙니까? 왜 진술을 짜내지 말라 그러겠어요? 진실이 나오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짜낸다고. 근데 얘네들은 그 짜낸 거를 잘했다. 너 아주 능력 있는 검사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서양에서도 범죄자를 안 잡고 싶겠어? 범죄자 잡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술을 짜내면은 거짓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거예요. 진술의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고,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예, 참 제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은 사실 이거는 다른 나라 같으면 공소기각, 더 나아가 검사, 해직, 해임, 파면 이 수준이다.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진다, 그죠? 예.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